어, 설명들 잘 보내셨죠? 자, 오늘 네 번째 주입니다. 오늘 하는 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쉽다면 쉬울 수 있어요. 당연히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암기 못해도 시험 볼 때까지 하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난주에 했던 게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중개계약이라는 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중개업소에 가서 그러면 중개업소에서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민법에서 계약이란 민법이든 뭐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휴대폰으로 그때 수업 시간에라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용어를 다 계속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중개계약, 어쨌든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즉 둘이 합의만 되면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구두로 말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문서로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고 문서로 적어요, 안 적어요? 현실적으로 말로 구두로 하고 있죠? 구두로 한다. 보통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시험에는 구두로 이렇게 나옵니다. 구두, 입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구두계약, 말로 계약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는 지난주 했던 내용이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부동산에 가면 그 개업공개사님들이 컴퓨터 보고 매물이 있다 없다 그 자기들끼리만 보는 게 정보망이라고요. 일반 손님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나 일반 인터넷으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매물은 그건 정보망이 아니고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확인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확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성사되었으면 매매계약이 성사됐으면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적어야 됩니다. 여기는 민법에서는 구두로 계약을 해도 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문서로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상호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라고 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죠.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무슨 법이더라. 특별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니 어쩌니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특별법. 그럼 특별법이면 그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적용하겠죠.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던 걸 이제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안 적어도 되는데 말로 해도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적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책임지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다음에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미국 같은 데는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이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시험에 2,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즉 잔금 다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줄 수도 있다고 가짜 서류 주고 그래서 바로 매도인한테 돈을 주지 않고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확실하게 안전장치, 만약 계약이 잘못됐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고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도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음 주도 거의 8문제 가까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다음 주 하는 내용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중개보수. 옛날에는 이걸 복비라고 불렀죠. 복을 받는 비용. 그러다가 수수료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중개보수라고 부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2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보수 계산하는 거 1문제, 보수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1문제에서 2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우리나라에 파파라치 제도가 한 200개가 넘는답니다. 쓰레기 몰래 버리는 거, 예를 들면 신고하는 거,
10시 넘어서 밤늦게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안 되나 봐요. 과외 같은 거 이런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제도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 뉴스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포상금 제도입니다.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주니까 스파이를 양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4문제 정도 나오는데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에 판사나 검사들은 이거 다 벌칙 암기하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위반 행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런 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판사, 검사는 모릅니다. 그냥 법조문 찾아보고 재판하기 전에 판사도 직접 찾아보는 게 아니라 사법보좌관들이 다 있습니다. 밑에서 다 찾아가지고 거의 다 심지어 어떤 판사님들은 판결문도 밑에 직원이 적는 분도 있다더라고 심지어. 근데 보통 양심 있는 판사들은 판결문은 본인이 적고 그 외의 거는 전부 밑에 직원들이 다 조사해 준다고 이런 거는 이런 법에 위반된다 이런 걸 해주면 자기가 최종 이제 그 결심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검사도 심지어 이걸 다 암기할 수 없는데 우리는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위반 행위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시험에 여기서 4문제 나옵니다. 4문제 단순히 암기하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공인중개사법만 이런 벌칙이 시험에 나옵니다. 다른 거 공법 같은 거 이런 것도 벌칙이 많이 있지만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걸 다 암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이 워낙 방대하니까 공법 같은 거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벌칙도 시험에 여기 행정처분에서 2문제, 행정벌에서 2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212페이지 우리 기본서 교과서 2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단원 열기에 보면 212페이지 한두 문제 나온다고 돼 있죠. 메뉴에 저는 2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한두 문제 이렇게 적어놨네요. 뭐 그러면 한두 문제 하는 게 더 맞출 확률이 높겠죠.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통상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 문제 나온다 2문제 나온다 감히 말할 수 있냐면 이미 우리는 시험을 36번이나 시험을 실시했죠.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상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자, 그래서 중개보수 발생 시기는 의뢰시입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세입자 구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했으면 중개보수는 발생은 합니다. 그러나 행사, 실제 돈을 받는 것은 계약을 성사시켜야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수임료는 패소하더라도 수임을 받을 때 수가 받을 숫자잖아요. 위임을 받을 때 바로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업공개사는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다고 해서 돈 받는 게 아니라 실제 팔려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계약이 성사되어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 수임료하고 다르다고요. 변호사는 패소해도 수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뭐 헌법재판소의 그 법률 대리인들 뭐 수임료가 7억이니 8억이니 이러더라고요. 변호사들은 수임료 한도가 없죠. 100억 받기로 했으면 100억 주도 됩니다. 근데 우리 중개보수는 최대 0.9%입니다. 많이 못 받습니다. 많이 못 받는다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소멸입니다. 중개보수의 소멸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받을 수 없습니다. 자, 215페이지. 215페이지에 보니까 그게 35회 때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기본서 보고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부분 이런 게 중요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나오면 네가 책임지냐? 제가 책임은 못 집니다. 그런데 80점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최근 10년간 한 번도 안 나왔다면 그런 사이드에 있는 거 문제에 집중할 필요 없고요. 최근에 많이 나왔던 부분을 집중해서 60점만 받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16페이지부터인데요. 216페이지
216페이지에 있는 이 주택하고 주택 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그럼 상식적으로 주택 외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상가, 토지,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주택하고 주택 외하고 중개보수 요율이 다르다고요? 받는 금액이 다르다고요? 뭐가 더 요율이 높겠어요? 뭐가 더 중개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토지나 상가하고 주택 중에서? 주택 외. 그 이유가 뭐냐면 주택은 의식주를 해결하려면은 서민들도 누구나 주택은 다 있어야 되죠.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가나 토지는 없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요. 그 돈이 먹고 살만하니까 상가나 토지는 가지는 거니까. 그러면 중개보수 좀 많이 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택은 서민들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방 한 칸은 있어야 되잖아요.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택이 더 요율이 낮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왔고요. 자,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다. 법률은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헌법이죠. 헌법, 법률 중에서. 헌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헌법 위반에도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말 없다고요.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행복추구권. 단지 헌법을 위반하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파면. 공무원들은 탄핵될 수 있죠. 탄핵돼가지고 파면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요. 헌법은 포괄적 내용, 애매한 거, 행복추구권, 이런 기본권 이런 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대통령명령 또는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게 나오더라고. 현 정부에서는 시행령 정치, 즉 대통령령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그럼 국회는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여당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시행령은 국회 동의받을 필요 없으니까 만들면 된다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하는 게 지금 법률에는 중과세 한다고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계속 유예하고 있다고. 1년씩. 그 올해는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중과세가 안 됩니다. 근데 법률에는 중과세 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행령 통치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시험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하면 X입니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교환은 0.7, 최대가 0.7입니다. 우리 교과서 216페이지에 보면 그 박스 맨 밑에 박스에 있는데요. 이 박스를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죠. 원래는 이 박스가 시도조례였습니다. 시도조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는데요. 시도조례인데 이걸 왜 시도조례를 국토교통부, 지금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바꾼 이유가 뭐냐면 옛날 문재인 정부 때는 예를 들면 지자체가 야당 지자체장이 있는 경우에는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정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 정부에서 중개보수 내리라고 하는데 안 내리고 오히려 야당 지자체장이 있는 데는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다르게. 그래서 이걸 아예 국토교통부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맨 밑에 박스. 이게 옛날에는 이게 시도조례였다고요. 박스 안에 있는 게. 이 박스는 그래서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다고요. 현업에 나가면 그냥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계산돼 나와요. 다만 그 216페이지 표에 보니까 매매 교환의 경우 15억 이상인 경우는 1000분의 7이라고 돼 있죠. 그거 하나 최고요율 하나만 좀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시고요. 그 밑에 임대차는 보니까 맨 밑에 박스에 보니까 15억 이상인 경우는 1000분의 6이라고 돼 있죠. 1000분의 6이나 0.6%나 같은 말이죠. 그 두 개 최고요율만. 그래서 지금 요 최고요율만 적어놨잖아요. 최대 0.7이라고 아니고 0.7 이내라고 돼 있죠. 이내. 그 다음에 임대차는 0.6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최대가 0.6이라고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0.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대신에 시험에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하면 X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고 하죠.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이 시도조례 내용까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 왜냐하면 우리나라 16개 시도조례가 다 다를 수도 있죠. 그걸 다 암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는 첨부는 5, 임대차는 첨부는 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리고 주택 외의 중개사물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첨부는 9, 0.9%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토지나 상가는 매매나 임대차나 똑같다고요. 모두 0.9%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가 보증금 1억이면 90만 원 받는 거죠. 중개보수 0.9%니까 최대가. 물론 또 0.9 범위 내에서 협의라고 돼 있어요. 협의. 이게 문제예요. 협의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는데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백화점 물건도 정가제인데 우리 중개보수는 정가제가 아니라 깎도록 돼 있다고. 깎는 것만 가능하고 더 받는 건 안 돼요. 오직 깎는 거는 가능해요. 그러면 깎아달라는데 안 깎아주면 어떻게 되냐? 규정이 없어요. 협의가 성립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묻길래 제가 연수교육할 때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던데 어쩔 수 없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자, 중개보수 적용 기준입니다. 219페이지에 있는데 219페이지 주택과 주택외가 다릅니다. 주택과 주택외가 다른데요. 그리고 시도조 주택의 경우 시도조례인데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만약에 중개사무소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라고요. 주소지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근데 이게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는데요. 출제위원들이 현업을 안 해봐가지고 이런 걸 내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6개 시도조례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럼 내일 실익이 없잖아요. 경기도 조례든 서울시 조례든 똑같다고요. 근데 출제위원들은 똑같은지 모르고 계속 시험에는 내고 있어요.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중개사무소 기준이다. 중개대상물, 즉 그 부동산 아파트 기준이 아니라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이천에서 강원도 있는 아파트 중개도 강원도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라고요. 사무소 기준이다.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한다. 그런 거 있더라고. 건축물 대상 보니까 1층은 상가고 상가주택 있잖아요. 2층은 주택이고 100제곱미터인데 1층 50제곱미터는 상가고 2층 50제곱미터는 주택이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 실제로.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고. 2분의 1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이하는 그 숫자 포함이고 초과 미만은 그 숫자 제외죠.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온답니다. 근데 시험에 우리 시험에 이런 거 이상, 초과 이런 것도 말장난이 심해요. 공인중개사법은 워낙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장난을 많이 한다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과목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딱 절반만 주택이라도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한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입니다. 다만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뭐 계약시 2분의 1, 잔금시 2분의 1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할 때 미리 다 받아도 법 위반한 건 아니죠. 약속했으면 받아도 된다. 약정을 했으면.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잔금 치를 때 받는다. 잔금 치를 때 받는다 했는데 현업에서 보니까 그래서 개업공개사님들이 잔금 치를 때 돈을 쪼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1억짜리 수표 한 장 가져오지 말고 현금도 좀 가져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중개보수 주고 뭐 선수관리비 이런 것도 선수관리비라고 있죠. 아파트 입주할 때 미리 한 달 거 내잖아요. 선수관리비 미리 한 달 걸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 팔면 매수인한테 그 선수관리비도 받아요. 다시 선수관리비 또 세입자가 있었으면 장기수선 충당금 이런 것도 주인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어쨌든 이것저것 뭐 정산할 돈이 좀 있다고 이사할 때 보면 그러니까
현금을 쪼개서 오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개보수도 받으려면 현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수표 1억짜리 가져와서 그럼 잔금 중개보수 120만 원 빼고 내주라 이러면 어떻게 내줄 거냐고. 1억짜리 수표 한 장 가져오면. 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도 된다. 일반 가세 사업자는 10%, 간이가세 사업자는 4% 부가가치세 받아도 됩니다.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초과해서 받은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초과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복비는 더블로 따블로 주겠다 현업에서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약속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 개정입니다.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민법에서는 이걸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민법에서는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 우리 교과서는 220페이지 메뉴의 세 번째 동그라미 2번 동일 당사자 간 중첩계약 이렇게 적어놨네요. 220페이지 세 번째 줄에 찾았습니까? 거기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가 동일한 기회, 동일 세 번 동그라미 하든지 밑줄 치세요. 동일. 이게 뭐냐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그럼 집 팔면 매매 계약도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거기 다시 세입자를 눌러 살면 임대차 계약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동일. 오직 케이스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집 팔고 집이 아파트 입주한다고 집을 팔았는데 입주하기 3개월 전에 팔렸어요. 그럼 3개월 동안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내가 3개월만 여기 더 살자. 월세 달라면 월세 주고 전세로 하면 전세 원하는 대로 해줄게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다가 번복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물어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작업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개업공개사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자, 매도인이 있고요. 파는 사람,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다시 이 매도인이 세입자로 눌러 산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그러면 매수인이 이제 주인이 되겠죠. 임대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매도인은 다시 임차인으로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눌러 산다고 그 집에서 계속. 이러면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매매에 대한 거 한 건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하는 걸 두고 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이 사람 싸게 팔아가지고 불만이 많아가 집 다 부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새로 세입자 받는 게 낫다. 3개월 후에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 3개월 후에 세입자 못 구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삿짐 센터에 그때 그 당시에 아마 5천 원인가 주고 그 이삿짐 센터에 집 맡겨놓고 3개월 동안 어디 모텔 이런 데 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즉 쉽게 말하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만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을 정할 때는 매매는 매매 대금이고요. 이게 문제.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권 220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동그라미 3번 분양권이라고 돼 있죠.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마이너스 P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게 규정이 없어요. 이게 판례거든요. 판례, 법조문이 아니고 판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천에도 분양가가 한 6억 5천 이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서희 스타힐스인가 이런 거 보니까 한 6억 5천 뭐 거의 옵션하면 한 7억 정도 하겠더라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6억이면 계약금은 5%밖에 안 받더라고요. 10% 보통 통상 10% 받죠. 계약금을. 그럼 10% 받았다 가정하고 6천만 원 계산하기 쉽게 6억인데 분양가 6억인데 6천만 원 계약금 걸린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P가 없다면 P가 하나도 안 붙었다면 그냥 6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초과해서 받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분양권 중개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 계약금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한 금액, 중도금 들어갔으면 중도금 들어간 금액까지만 합산합니다. 물론 중도금 대출받아도 들어가긴 들어갔잖아요. 대출로 어쨌든 실제 주고받는 돈이라고요. 프리미엄. 거기 주고받는 돈 프리미엄까지 합산한다. 근데 이게 판사들은 전부 플러스 프리미엄 붙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는 거는 생각을 안 한 경우가 많죠. 지금 경기 남부가 뭐 평택이나 용인 이런 데 마이너스 피가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경기 남부가 왜 그렇게 했어요? 너무 공급이 많아서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 이렇게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220페이지 우리 교과서 양가로 3번 맨 중간에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원룸 같은 게 주로 이런 게 많죠. 보증금 500만 원에다가 월세가 45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 원이죠. 500만 원 더하기 하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면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 상가라고 본다면 상가는 얼마라고 했어요? 0.9% 곱하면 얼마예요? 45만 원이죠. 중개보수가 45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손님이 월세 5만 원만 깎아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개업공개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님들이 예 말해볼게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단칼에 다 자르더라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거 50만 원에서 겨우 깎아가지고 지금 45만 원 해놨는데 계약 안 하면 했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예 주인한테 말도 안 해보고 잘라버려요. 왜? 만약에 이게 40만 원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보증금 500만 원 더하기 월세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천만 원 나오죠? 4,500밖에 안 되잖아요. 합하면 4,500 즉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고 돼 있죠? 미만인 경우에는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70을 곱한다. 그럼 4,7은 28, 2,800만 원에 500만 원 하면 얼마가 돼요? 이게 환산을 하면 3,300만 원이고 3,300만 원에 0.9%를 곱하면 3927, 3927, 29만 7천 원입니다. 자, 5만 원 월세 깎아주는 순간 중개보수가 얼마 차이 나요? 45만 원에 29만 7천 원이니까 15만 3천 원 차이 나죠? 그래서 절대 개업공개 사장님들이 안 깎아준다고 이런 거는. 왜 또 곱하기 100을 하냐? 왜 70을 하냐? 곱하기 100을 하는 거는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냥 월세 100만 원 하고 보증금 1억 하고 같이 본 거예요. 시세를. 그래서 곱하기 100을 했고 그럼 곱하기 70은 왜 했냐? 처음엔 70이라는 게 없었어요. 곱하기 원래 법을 만들 때는. 근데 그 월세 사는 세입자들이 중개보수 너무 많이 올랐다. 막 이렇게 국토부에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인터넷에.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곱하기 70을 하는 걸로 규칙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70이라는 숫자는 암기해야 되죠. 왜 60을 하지? 그러면 왜 70 했냐? 그럼 규칙을 그렇게 70으로 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20페이지 그 중간에 양가로 2번에 중간에 교환 계약이라고 있죠.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게 이것도 법을 잘못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 악법도 법이라 하고 지켜야 되고 이걸 또 잘못 만들었다고 제가 공무원이 시인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은 이게 시도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조례에 보면 0.4%입니다. 그러면 중개보수가 120만 원입니다. 3억짜리 중개하면. 근데 상가는 아까 0.9라고 했잖아요. 최대 0.9면 18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아서 36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360 받는 게 아니라 120만 원씩 각각 받으니까 240만 원 받는다고요. 왜? 이게 거래 금액이 크잖아요. 중개보수는 이게 크지만 뭐가 큰 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교환인 경우. 자, 중개 보수가 있고 실비가 있는데, 실비라는 것은 실제 들어간 돈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동계올림픽 할 때 평창 그 메밀꽃 필 무렵 있는데 거기 현장 답사를 가봤는데요. 한 몇십만 원 들어가더라고. 현장 답사하면 하루 종일 따라다녀야 되고 기름값 들어가고 밥 사줘야 되고, 그런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은 받아도 된다고요? 뭐 밥 사주는 거 받아야 된다는 말은 없는데, 실비를 보면 이제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거 받아도 된다. 법 위반이 아니다. 초과해서 받은 게 아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니까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요. 계약 성립 안 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입니다. 실비하고 중개보수 그 정도만 차이를 보고요. 자,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242페이지 업무 위탁입니다. 자, 업무 위탁인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교육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게 원칙인데, 물론 직무교육은 등록관 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상 학교니까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학교, 공인중개사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원래 시도의사가 실시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협회하고 학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강사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열린사이버대, 국제사이버대 그 실무교육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위탁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하고 있는 곳은. 자, 그 다음에 시험 업무입니다. 시험도 원래는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넷에 들어가면 지금 시험 일정 같은 게 다 나와 있죠. 매수 신청 대리는 다음 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신청 대리 맨 뒤에 나오니까 지금 우리 책에 여기는 없습니다. 242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아까 파파라치 제도라고 했죠. 파파라치 제도, 포상금 제도. 포상금이 우리 암기 프린터는 포상금이 28번에 있습니다. 28번 암기 프린터 28번 포상금.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적어놨는데,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한 명목으로 등록한 자, 양도 대여한 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경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위반행위, 시공시 요 세 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3개 위반 이렇게 돼 있죠. 그 3개를 시공시 이거 적어놔요. 여기 3개가 시공시 이거예요.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난주 했습니다. 이거 공은 왕따 시키는 거,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중개하도록 하는 것,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합니다. 자, 245페이지 포상금 지급 조건입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되고,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뭐 탄핵 이런 것 때문에 법 공부, 헌법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요. 팔리고 있고 일반 국민들이 법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공소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조사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다시 검찰로 넘기니까 검찰에서
기소했다 이렇게 나오죠.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오직 우리나라는 검사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 독점주의. 그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검사는 오직 기소만 하고 수사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막강한 권력이 있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수사권이 있고 검사는 기소권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포상금 받고 안 받고는 판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야 됩니다. 또는 검사 선에서 재판에 안 넘기고 기소유예, 자기 선에서 마무리 짓고 죄가 있기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기소유예라고 하죠. 기소, 일으킬 기자, 소송을 일으킨다. 탄핵 소추, 소추가 뭐예요? 소송을 추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추라는 말이 탄핵 소추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많이 뉴스에. 소추, 기소 이게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소추, 소송을 일으킨다. 기소는 일으킬 기자, 소송을 일으킨다. 자, 그래서 검사 손에 달려 있고요.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해도, 판사가 선고유예해도, 판사가 집행유예해도, 판사가 벌금 선고해도 포상금은 나옵니다. 근데 검사가 아예 재판에 안 넘겨버리고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안 나오죠? 그래서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검사가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합니다. 죽고 없으니까 공소권 없는 거잖아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불기소 처분, 아예 재판에 안 넘기는 것. 기소 중지,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기소 중지에도 포상금 못 받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해도 포상금 못 받습니다. 포상금 지급 시기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1개월, 우리 암기 프린터 몇 번에 있습니까? 1개월이 1개월 45번 45번에 동그라미 3번 45번에 동그라미 3번 포상금 지급 기한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포상금을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2명이 와가지고 신고하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총 나가는 금액 합해서 50만 원입니다. 근데 2건 이상이 접수됐으면 한 달 전에 접수하고 또 한 달 후에 접수했으면 먼저 한 사람, 최초로 신고한 자가 받아가 버리면 두 번째는 못 받습니다. 국가에서 50만 원 준다 했으면 50만 원이 끝이라고요. 여러 명이 와도 50만 원 가지고 나눠주는 거고 각각 주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맨 먼저 접수한 사람만 받아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줍니다. 자, 243페이지 행정수수료고요. 243페이지 행정수수료고, 우리 암기 프린터는 행정수수료가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있는데, 단순히 52번에 있는 게 지금 여기 칠판에 적혀져 있죠. 시험 응시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이거는 첫 번째 주에 했습니다. 시도 조례고요. 등록 신청, 재교부 신청, 요거는 두 번째 주에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시군구 조례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X, 이 말은 수수료 내지 안 된다. 학교 가면 자격증 공짜로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이,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줄임말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국장 이거는 국내 주식을 국장이라 하더라고요. 미국 주식을 또 뭐라고 부르던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지금 주식을 전 안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다고. 여기서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줄임말이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지금 암기 프린터 52번에 1번부터 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52번의 암기 프린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협회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